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0년도 2차 과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속력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센티미터 단위예요. 0에서 20cm, 20에서 40cm, 20cm씩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변동이 없이. 그래서 속력은 어느 구간이 빠르거나 느린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속력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일정하다. 2번 어떤 사람이 물체를 5N의 힘으로 밀어서 힘의 방향으로 2m 이동시켰을 때 이 사람이 물체에 한 일은 어떤 사람이 5N으로 밀었어요. 물건을. 그래서 힘을 줘서 2m를 움직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자, 일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은 줄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2줄, 5줄, 10줄, 20줄. J처럼 보이는 이 단위가 줄이라는 힘의 일의 단위예요. 자,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힘에도 단위가 있습니다. 몇 뉴턴으로 힘을 주었는가? 그러면 힘을 준 만큼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힘을 주고 몇 미터 이동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에서는 공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뉴턴으로 몇 미터 이동했냐면 2미터 이동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 5, 10줄 일을 했네요. 그래서 일의 양은 3번 10줄이 되겠습니다. 3번 표는 물체 A에서 D의 질량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A부터 D 중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물체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A, B, C, D. 그리고 물체마다 킬로그램 수가 모두 달라요. A는 2kg, B는 더 무거운 4kg, C는 2kg, D는 무거운 4kg.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땅에서부터 위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높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1m 있대요. A는 1m, 이렇게 1. 그런데 B도 1m네요. 자, A도 B도 1m. C는 2m예요. 2배 더 위로 있죠. 그래서 2m 정도 올라가 있고 C가 여기 있고요. D도 2m에 있습니다. 자, 높이를 따졌을 땐 C, D가 훨씬 높죠. 물어보는 거는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는 뭐냐? 위치가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럼 높이 있는 물체가 에너지가 더 커지려면 더 가볍거나 무겁거나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C 같은 경우에는 2kg, D는 4kg죠. 자, 위치 에너지는 떨어뜨렸을 때 속도를 보시면 됩니다. 누가 더 빨리 떨어지고 가속도가 붙을까요? 무거운 물체가 더 크겠죠. 그래서 3번은 D, 4번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무거울수록 높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그림은 저항값이 같은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로 연결한 전기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의 B는 자, 전압이 높아, 전압이 낮아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도 평소에. 네, 보시면 요거는 전기 회로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전기 회로도. 그러면 그림을 잠깐 볼게요. 네, 전기 회로도는 실제로는 이렇게 전지, 스위치, 전구를 연결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모양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전기 회로도 기호,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시죠? 전구 모양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저항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다음 전지, 세 번째. 네, 전지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런 그림을 가지고 만든 게 저희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전기 회로도예요. 네, 실제 모양은 스위치, 건전지, 전구를 이용해서 한다. 자, 지금 이렇게 연결한 모양은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한 줄로 쭉 연결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병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자, 병렬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병렬은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연결이 또 돼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 자, 이 부분이 뭐냐? 여기가 저항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항. 네. 그래서 에너지예요. 저항은 빛이 나오는 에너지죠. 네, 전구가 얼마나 더 이렇게 네. 전구의 에너지를 두 배로 나누었죠. 병렬은. 직렬은 한 줄로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비율은 누가 크거나 누가 작거나가 아니라 어떻다 비율은 네, 똑같이 들어갑니다. 몇 대 몇? 1대 1. 네, 그래서 1번 답은 4번 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전압의 비율은 병렬 연결은 똑같이 들어간다.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작지 않다. 네, 그래서 4번은 1번입니다. 5번 25도씨 물 1kg에 열량을 5kcal,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가했을 때 물의 온도 변화량은 자, 단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곱하기 도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온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네, 일단 저희가 1kcal라는 게 뭔가 이렇게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은 물 1kg에 온도가 1도씩 올랐을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물이 1kg 있고 온도를 몇 도씨로 올릴 거냐면 5도씨로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온도 변화량이 이만큼으로 올릴 거니까 몇 도가 올라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열 자체는 1도씨일 때 1kg 1칼로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고 거꾸로 말씀드렸네. 5kcal로 네, 열량을 가했죠. 그러면 일단 물은 똑같이 1kg이에요. 그러면 온도는 몇 도씨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온도는 몇 도씨였을까요? 네, 온도는 5도씨를 올렸겠죠. 그래서 열이 5kcal가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관계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5는 5죠. 네, 그래서 온도는 몇 도씨가 필요하다? 변화량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다음 중 소리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1번 맵시, 2번
방향, 3번 크기, 4번 높낮이. 네. 소리의 3요소는 1번 맵시, 3번 크기, 4번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2번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맵시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요.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친구 목소리가 다 똑같지 않죠. 네. 모두 다르죠. 그래서 친구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이 사람마다의 목소리의 특성을 맵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크기는 저희가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몇 데시벨이에요? 그래 소음 측정할 때, 네, 소음 측정할 때 쓰는 단위고요. 북소리는 훨씬 크고 예를 들어서 북소리는 훨씬 크죠. 그 다음 작은 소리는 더욱 작고 모기 소리는 그보다 더 작다. 데시벨의 차이가 크기의 차이다. 네. 그 다음 높낮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냐면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요. 이렇게 읽습니다. 헤르츠. 네. 자, 헤르츠는 높고 낮은 소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잔에 물이 담겨 있다고 해볼게요. 자, 물이 담겨 있을 때 물이 많이 담겨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더 낮은 소리가 납니다. 낮은 음. 근데 물이 적게 담겨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나냐면 더 높은 음이 납니다. 네. 그래서 데시벨은 이렇게 높고 낮음을 말할 때 데시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리의 3요소 중 다른 것은 방향.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나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지 않죠. 소리는 퍼져나가죠. 네. 그래서 6번은 2번. 7번. 그림은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에너지가 흡수되는데 열 에너지가 흡수됐대요. 그러면 열을 가지고 온 거죠. 어떤 물체가 열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 뜨거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수증기, 얼음, 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쉽게 설명하면 물을 가지고 얼렸다가 녹였다가 더 뜨겁게 날려보냈다가 이 세 가지 상태고요. 물체의 세 가지 상태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증기는 기체 상태 이렇게 말하죠. 네. 자,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받았어요. 얼음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물로 변하죠. 그래서 C 단계가 들어가겠네요. 자, 이번에 물은 열을 받았어요. 그럼 끓여지는 거죠.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로 변하죠. 그럼 A와 B 중 알맞은 화살표는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나타나는 과정은 A와 C입니다. 그럼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물에서 수증기로 될 때 기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기화라고 말해요. 자, 수증기에서 물로 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액체화됩니다. 그래서 액화 단계 이렇게 말해요. 자, 물에서 얼음으로 갔어요. 액체가 딱딱해졌죠. 굳어버렸습니다. 자, 뭐죠? 응고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얼음이 물로 녹았어요. 자,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가져왔을게요. 융해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얼음과 수증기 또는 수증기에서 얼음의 관계는 모두 다 승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네, 둘 다 승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열을 받을 때 융해가 된다, 기체화된다. 7번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중성인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이뤄서 형성된 이온은 자, 전자를 한 개
얻고 반대로 전자를 한 개 잃었어요. 그러면 이 원자 기호에 어떤 표시가 되냐면 플러스가 붙거나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반대로 붙어요. 한 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이온으로 변하냐면 음이온으로 변해요. 자, 음이온은 뭐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요. 자, 한 개를 잃었어요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원자는 양이온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뭐가 붙을까요? 네, 플러스가 붙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성된 이온은 어떤 이온이냐? 네, 양이온으로 변한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Na 마이너스 네, Na 마이너스 이게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네, Na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2번은 Mg2 플러스 3번은 Cl 마이너스 4번은 O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1번 Na 플러스 네, 나트륨이죠. 그리고 Mg는 마그네슘. 그 다음 Cl은 염소. Cl은 염소. O2는 산소. 자, 이온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한 개를 잃었을 때니까 양이온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네, Na 플러스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시면 한 개를 잃고 한 개를 얻고에 따라서 이온에 붙는 부호는 반대죠. 얻으면 마이너스, 잃으면 플러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다음은 수소 H2 기체와 질소 N2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NH3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하는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의 부피 비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비율을 물어보는 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H2 앞에 3이 붙었죠. 자, N2는 아무것도 안 붙었죠. 네,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NH3 앞에 뭐가 붙었죠? 네, 2가 붙었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실 땐 숫자만 떼서 보시면 됩니다. 3대 1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수소, 이제 질소와 수소라는 말은 여기에 그대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네, H가 수소고 얘가 질소예요. 원하는 건 나는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의 부피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몇 대 몇이다? 네, 보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3대 1입니다. 그럼 9번은 4번이지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표는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끝을 고무마개로 막고 압력을 증가시키며 측정한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의 관계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을 옳은 것은 자,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그래프로 찾으세요.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요. 압력 수치가 0.1, 0.5, 0.3, 0.4 어떻게 되나요? 점점 네,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부피는 90, 60, 30, 20, 15, 10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자, 그럼 그래프가 봤을 때 지금 압력이 아래쪽 압력이 점점 어떻게 되죠? 네, 커지죠. 그러니까 압력이 0에서부터 쭉쭉쭉쭉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부피죠. 부피가 어떻게 됐나요? 맨 처음에 0에서부터 90, 요 정도가 90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압력이 0.1일 때 여기 90 요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0.15 압력이 증가했는데 부피는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습니다. 어디로? 60만큼. 그래서 0.15일 때 여기로 왔겠죠. 네. 그러면 0.3일 때 다시 또 줄어드네요. 네. 더 줄어들고, 그럼 이 정도. 그리고 부피는 점점점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강하는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러면 10번에 알맞은 그래프는 3번이겠습니다. 3번입니다. 2번 같은 그래프는요. 압력이 늘어날수록 부피도 점점 늘어나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번에 알맞은 거는 반대 3번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자는 탄소 원자 1개, 가운데 있는 게 탄소 원자, 그 다음 산소 원자 2개, 양쪽에 붙은 게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탄소와 산소가 1개와 2개로 있는 원자를 찾아볼게요. 1번 H2 수소. 수소라는 말은 보기에 없었죠. 2번 질소 N2. 네, 질소도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번 H2O. H2O. 지금 H가 뭐냐면요. 수소죠. 1번에 나와 있죠. 수소. 원소기호 모르셔도 보기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O가 산소예요. 네. 그런데 수소는 안 나와 있어서 3번도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자, C가 바로 탄소입니다. 그리고요. 이산화. 이게 산소예요. 자, 그럼 알맞은 것. 탄소 하나와 산소 2개가 만났어요. 결국 누구다? 네,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밑줄 친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것은, 산화는 산소화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산소 반응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C 더하기 O2는 뭐가 만들어진다? CO2. 2개의 구리, CU는 구리거든요. 얘는 탄소, CU는 구리. 자, 2개의 구리가 산소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2개의 CuO, 산화구리 이렇게 말해요. 다음 CH는 메탄입니다. 메탄. 네, 메탄이랑 산소가 만나면 자, 뭐라고 되냐면 CO2, 이산화탄소와 2개의 H2O, 네, 물이 만들어진대요. 메탄과 산소 2개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산화시키는 것은 하면 공통적으로 뭔가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바로 뭐가 들어가나요? O2가 계속 들어가죠. 각각 세 종류의 물질이 O2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산화시키는 건 뭐다? 네, 산소이다. 그래서 12번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자, 식물 구성 뭘까요? 1번 기관, 2번 세포, 3번 조직, 4번 조직계. 네, 기본은 무조건 세포입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자, 구성 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은 무조건 세포니까 세포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요. 조직을 만듭니다. 자, 조직은 세포들의 모양이에요. 같은 비슷한 모양, 비슷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세포의 조직의 모임. 그걸 조직이라고 하고요. 조직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되냐면 조직계가 됩니다. 자, 조직계는 조직들의 모임이고요. 이 조직계에서 더 큰 범위로 넘어갔으면 여러 조직들이 막 모여 있었을 때 그걸 포괄해서 기능을 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기관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생명 활동이 가능한 하나의 생물체가 만들어져요. 그걸 바로 개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생명은 한 생명, 개체 한 개체가 한 생명인데 거꾸로 가자면 거기서는 기관이 모여 있고요. 기관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 조직계가 있고 조직계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더 자세히 분석했더니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분석해보면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2번 세포입니다. 14번 다음 중 호흡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코, 2번 폐, 3번 위, 4번 기관지. 호흡, 네, 숨쉬고 관련된 것들. 다른 건 뭘까요? 위죠, 위. 네, 3번은 위. 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소화시키는 소화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호흡계, 위는 소화계. 14번은 3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사람의 콩팥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A, 요거 말하네요. 그쵸? 사구체가 여기 부분인데요.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방광, 2번 세뇨관, 3번 집합관, 4번 보먼주머니. 자,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건 뭔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람의 배설계가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콩팥이 이렇게 신장이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고요. 파란 선, 빨간 선. 쭉 아래로 내려오면 방광 보이시나요? 네, 콩팥과는 거리가 멀리 있죠.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이제 오줌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자, 그 콩팥을 다시 또 자세히 분석을 하면 겉질, 속질, 뭐 콩팥 깔때기 이렇게 있는데 그 겉질과 속질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모세혈관, 사구체, 세뇨관, 보먼주머니, 집합관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이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사구체와 뭐가 같이 있나요? 아래 부분 보시면 보먼주머니 보이시죠? 네, 모세혈관과 세뇨관은 같이 이렇게 얼기설기 설켜 있고요. 세뇨관을 끝으로 지나서 가장 오른쪽에 집합관이 보이네요. 그러면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같이 있고요. 세뇨관, 모세혈관이 길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 옆으로 쭉 나와서 하얀색 가지처럼 보이는 게 오른쪽에 집합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뭔지 알았죠? 네, 바로 보먼주머니. 자, 보먼주머니와 사구체의 역할은 여과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걸러지는 역할이고요. 밑에 모세혈관과 여기 있는 집합관 이런 부분은 뭐냐면 세뇨관과 모세혈관은 바로 그 재흡수, 다시 흡수하고요. 여과된 걸 다시 흡수하고요. 그 다음 분비시킵니다. 네, 밖으로 나가야 되죠. 방광은 아까처럼 더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죠. 더 아래쪽에.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도로 이어지는 오줌 배출이 바로 되는 직전. 머무는 곳. 네. 그리고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세뇨관. 여기 부분이 바로 세뇨관. 그 다음 같이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죠. 네. 집합관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지 나와가지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있었던 부분 보이셨나요? 네. 여기가 집합관. 네. 그래서 콩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16번 그림은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는 자, 대뇌, 간뇌, 소뇌,
연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뇌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대뇌는 무슨 활동을 하냐면 정신활동을 총괄합니다. 네, 생각이죠. 생각. 판단, 생각. 그 다음 간뇌. 간뇌에서는 체온과 혈당을 조절합니다. 몸 안에 혈당 조절을 해요. 소뇌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몸의 균형, 네, 평형 조절도 감당합니다. 균형과 평형. 자, 그러면 그 심장박동, 호흡은 어디냐? 네, 연수입니다. 4번. 자, 여기 중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척수. 자, 척수는 뭘 감당하냐면요.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척수가 다치면 마비가 올 수 있죠. 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6번은 연수, 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17번, 다음 중 인슐린을 분비하는 인체 기관은 1번 난소, 2번 소장, 3번 이자, 4번 정소. 자, 1번하고 4번은 호르몬 담당인데요. 여성 호르몬은 난소, 정소는 남성 호르몬이겠죠. 네. 다음 소장은 그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기관입니다. 네, 소화기관. 여기서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를 흡수하고요. 분해하고. 자, 그러면 인슐린은 어디냐? 네, 3번. 이자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3번입니다. 18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 한 개가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생식세포 분열이 완료되었을 때 생성되는 딸세포의 개수는 자, 한 개가 분열이 됩니다. 네,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되고요. 점점 나눠갔죠. 그리고 두 개의 개체로 나눠지고 마지막에는 이게 몇 개까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네, 그래서 총 딸세포 몇 개인가요? 했을 때 제일 마지막 개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18번은 3번 4개입니다. 19번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맹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생맹인 아들 가의 유전자형은 단 돌연변이는 없다. 자, 부모 남자 XY와 생맹인 여자 XX 염색체가 만났습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자, 그런데 생맹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X, Y, X, X가 만나면 어떤 세포가 나오냐? X, X. 다시 또, 아이고, 방향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한번 가고, 또 요렇게 갑니다. 같은 게 나오죠? 자, 이번에 Y, X 만나네요. 그래서 X 다시 Y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세포는 자, 요 XX는 여자. 그러면 남자 유전자 물어봤죠. 그래서 XY를 물어보시되 어디가 생명이다? 네, X 염색체가 생명이다. 그러면 알맞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네, 19번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마그마가 지표 위에서 빠르게 냉각되어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고 어두운 색을 띠는 암석은 자, 마그마는 화산 폭발했을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요 용암이죠. 네.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바로 빠르게 식었대요. 그리고 색깔은 어둡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하루방, 돌하루방. 네. 돌하루방인데요.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고 새카만 색깔의 돌이죠. 자, 요 돌을 뭐라고 하냐면 현무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20번은 3번입니다. 21번 그림은
깊이에 따른 해수,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D 중 바람에 의해 혼합이 되어서 수온이 일정한 층은, 자, 수온 보이시죠? 다음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네요. 자, 그럼 우리가 바다에서 여기 0 부분이 바로 바다 표면이겠죠. 배가 뭐 여기 이렇게, 배 어떻게 생겼지? 배가 요렇게 떠 있겠죠. 자,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었지만 수온이 일정합니다. 자, 수온의 변화는 일정한가 요거죠. 자, B 구간 어떤 거야? 네, 수온의 변화가 크죠. 점점 0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낮아지고 있죠. 다시 C하고 D는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네, A 구간이 되겠네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 1번.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혼합층이라고 말합니다. 네, A 부분은 혼합층. 이 B 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온약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이에요. 네, 그림에서 보시면 0으로 가까워지게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수온이 낮아짐. C하고 D 구간을 심해층이라고 말합니다. 자, 수온은 낮긴 한데요. 0 근처로 다가와서 낮긴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온도 변화도 없고요. 네, 그래서 21번은 1번입니다. 22번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온, 그 다음 상대 습도가 나와 있는데요. 기온, 상대 습도 한번 볼게요. 상대 습도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네, 물결치고, 기온도 물결치지요. 이슬점은 22도씨 중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결치는 이유는 왜냐? 시간 때문이에요. 자, 0시에서 3시, 6시, 여기가 몇 시냐면 새벽이죠. 여기는 아침. 여기는 새벽 구간. 자, 9시에서 12시까지 오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로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기온은, 네, 새벽엔 낮고요. 몇 시에 높냐면 3시에는 높네요. 자, 습도, 물기, 공기 중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새벽엔 높고 햇빛이 비치는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3시 부분은 또 낮죠. 습도는. 이슬점은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올바른 설명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기온은 6시보다 13시에 높다. 자, 기온 그래프 보이시죠? 6시보다 13시에 높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1번이 맞네요. 2번 볼게요. 15시에 이슬점은 기온보다 높다. 15시에 이슬점은 기온보다 높다. 아니죠. 이슬점이 더 낮다. 3번 상대습도는 6시 여기보다 15시에 높다? 같은 높이를 차지하고 있죠. 네, 비슷하다. 그 다음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습도가 높아진다. 자, 상대습도와 기온의 그래프 보시면 어떤가요? 네, 반대죠. 아니다. 그래서 22번 알맞은 건 1번 되겠네요. 네, 22번은 1번입니다. 자, 23번 그림은 어느 날 A에서 D 지역의 온대 저기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이 보이네요. 그림 A에서 D 중 층운형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지역은, 자, 층운형 구름의 종류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름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크게 층운형과 적운형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수직 발달 구름 이렇게 위에 나와 있죠. 네, 위로 쌓여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것은 넓게 분포합니다.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층운형 구름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볼게요.
A, B 지역의 위로 쌓여 있는 구름은 네, 저군형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의 양이 갑자기 많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A, C부터 D, 요 D 지표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바로 층운형 구름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D 부분이 맞겠네요. 네, 4번. 23번은 구름 두 가지 종류 중 네, 측은형 구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4번입니다. 24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같은 장소에서 보름 동안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초저녁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관측된 날은? 자,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 이렇게 날짜별로 보시면 보름달 언제인가요? 네, 15일이지요. 그래서 24번은 4번 15일입니다. 25번 표는 우리 은하에 속한 별 A에서 D 색깔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자,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A 별은 파란색이고 B는 흰색, C는 노란색, D는 붉은색이래요. 자, 색깔, 표면 온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스불 생각해 보시면 가장 뜨거운 온도가 무슨 색깔을 띠는 것 같으세요? 네, 가스에서 푸른색이죠.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네, 가면 갈수록 점점 낮은 색이에요. 그래서 가스불은 푸른색, 엄청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는 거거든요. 별도 똑같습니다. 표면 온도가 파란색일 때 가장 높은 온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청색, 가장 높은 건 파란색, 즉 청색 계열, 그 다음이 흰색, 그 다음이 노란색, 가장 낮은 게 붉은색. 이 순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표면도가 높은 것은 A 별이 되겠네요. 네, 25번에 1번이요. 자, 청색 같은 경우에는 3만도 정도 된대요. 3만도. 엄청 높죠. 그런데 붉은색은 한 2700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불처럼 별도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을 때 푸른색을 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도 2차 시 네, 과학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